돈과 금융, 우리 삶 어디에나 있죠. 매일 돈을 쓰고 또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고 너무나 당연해서 이게 사실 우리 세상을 굴리는 가장 강력한 엔진이라는 걸 종종 잊고 살아요. 자, 그럼 한번 상상해 볼까요? 만약 내일 아침 눈을 떴는데 세상의 모든 돈이 감쪽같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뭐 그냥 좀 불편한 정도가 아닐 겁니다. 인류 문명 자체가 그냥 멈춰버릴 거예요. 네, 우리가 아는 이 복잡한 세상은 그대로 올스톱 되는 거죠. 왜 그런지 이해하려면 아주 오래전으로 돌아가서 인류가 풀었던 문제 하나를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바로 돈이 없던 시절, 그러니까 물물교환의 시대 이야기입니다. 자, 이 시대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뭐였냐면요. 바로 욕망의 이중적 일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래가 되려면 내가 원하는 걸 당신이 갖고 있어야 하고 또 동시에 당신이 원하는 걸 내가 갖고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와, 생각만 해도 정말 까다롭지 않나요? 두 경제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건 뭐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죠. 물물교환 경제에서는요. 나랑 거래할 사람을 찾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었어요. 시간과 노력이 어마어마하게 들었죠. 경제학 용어로는 거래 비용이 너무 높았다고 말해요. 하지만 돈이 있는 경제는요? 모두가 인정하는 교환 수단 하나로 이 모든 과정을 그냥 극적으로 단순화시키고 속도를 확 높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이 엄청난 비효율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주 혁신적인 사회적 기술 하나를 발명해냅니다. 그게 바로 화폐입니다. 맞아요. 화폐는 그냥 동전이나 지폐 쪼가리가 아니에요. 거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서 상업이라는 거대한 수레바퀴가 삐걱거리지 않고 잘 굴러가게 기름칠을 해주는 정말 위대한 사회적 발명품인 거죠. 이 화폐라는 건 크게 세 가지 마법 같은 기능을 하는데요. 물건값을 매기는 회계 단위, 가치를 보관하는 저장 수단,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물물교환의 족쇄를 완전히 풀어버린 교환의 매개체 역할입니다. 이 마지막 기능 덕분에 인류의 상업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화폐가 물물교환 문제를 멋지게 해결했는데 이게 또 새로운 과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경제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금융이 등장할 차례가 된 거죠. 새로운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돈이라는 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고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의 경계를 넘어서 계속 움직여야 한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금융이 필요해진 겁니다. 금융이란 건 쉽게 말해서 돈이 남는 사람, 즉 흑자 단위에서 돈이 필요한 사람, 적자 단위로 자금을 싹 옮겨주는 시스템 전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마치 우리 몸의 혈액순환 시스템처럼 경제의 피를 돌게 하는 거죠. 이 돈이 흐르는 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저축한 사람이 주식이나 채권 시장을 통해서 돈 빌릴 사람한테 직접 자금을 대주는 직접금융이고요. 다른 하나는 은행 같은 중간 다리를 거쳐서 가는 간접금융이 있습니다. 금융의 힘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각자가 가진 푼돈들을 한데 쫙 모아서 거대한 댐을 짓거나 세상을 바꿀 신기술에 투자하는 걸 가능하게 만들죠. 더 나아가서 성장이 멈춘 곳에 묶여있던 자본을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넘쳐나는 곳으로 흐르게 만들어요. 이처럼 금융은 경제 성장을 이끄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엔진인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력한 시스템은 아주 어두운 이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스템이 고장났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불안정한 돈의 가치는 두 가지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어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인플레이션은 꼬박꼬박 저축한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고 반대로 돈의 가치가 오르는 디플레이션은 빚을 내서 무언가 시작한 사람들을 주저앉게 만듭니다. 결국 둘 다 아무런 기준 없이 부를 재분배하면서 경제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오는 거죠. 이런 금융위기는 최근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저 멀리 17세기 네덜란드의 튤립 투기 광풍부터 1929년 대공황,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안타깝게도 역사는 계속 반복되어 왔어요. 저명한 경제학자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가 이 반복되는 비극의 핵심을 꿰뚫는 말을 남겼습니다. 금융의 기억은 악명 높을 정도로 짧다. 그리고 투기적 환상에 의해 움직인다. 네, 바로 이거예요.
거품이 생기고 꺼지는 그 뒤에 숨어있는 인간의 심리를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토록 강력하면서도 동시에 위험한 금융이라는 야수를 도대체 어떻게 길들여야 할까요? 거기서 공공재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공공재는 두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는 내가 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못 쓰는 게 아닌 비경합성. 둘째는 돈을 안 낸다고 해서 혜택을 못 받게 막을 수 없는 비배제성입니다. 안정적인 물가. 이게 바로 딱 공공재의 성격을 가집니다. 생각해보세요. 물가가 안정되면 우리 모두가 좋잖아요? 그쵸? 누구 하나 빼놓지 않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다들 혜택은 누리고 싶어 하면서 이걸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아무도 안 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소위 무임승차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러면 시장이 알아서 해결을 못해요. 이걸 시장 실패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중앙은행 같은 기관이 자, 이건 우리가 관리하겠습니다 하고 나서야 하는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금융 안정도도 똑같습니다.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은 모두에게 이익을 주지만 시스템이 한 번 무너지면 그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모두가 고통을 받습니다. 위기의 피해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죠. 이것이 바로 금융 시스템에 우리 모두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감독과 규제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화폐와 금융은 시장 실패가 일어나기 너무 쉬운 공공재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그냥 시장 논리에만 맡겨둘 수가 없는 영역이라는 거죠. 잘 짜인 규칙과 감독이라는 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의 핵심적인 긴장 관계는 바로 이것입니다. 금융 시스템이 가진 정말 놀라운 효율성과 그 안에 늘 도사리고 있는 불안정성 사이에 끊임없는 줄다리기 말이죠. 효율성과 불안정성.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어떻게 그 황금 같은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요?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일 겁니다.